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괜히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했던 생각조차 틀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정신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심리적 조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상 속 갈등과 진짜 위험한 심리적 조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인 다툼이나 의견 충돌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의견이 맞지 않는 단순한 갈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가 바라보는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 결국 가해자가 만든 세계를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조종 행위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판단 기준이 모두 가해자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갈등과 가스라이팅이 포함된 갈등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 수 있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건강한 갈등에서는 아무리 의견이 충돌해도 최소한의 선이 지켜집니다. 상대가 내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면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해주는 거죠. 말다툼이 격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즉, 건강한 갈등의 목적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을 수는 있어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 섞인 갈등은 애초에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흔들어 놓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이에요.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과 함께 이유 모를 죄책감만 가득 남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만들어낸 현실을 진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예요. 피해자는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조차 의심하게 되고 결국 가해자가 제시하는 버전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대표적인 5가지 위험 신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 자체를 과장된 반응으로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그 정도 일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구냐는 식의 말들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너는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라고 일단은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감정 자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요. 그런 걸 가지고 토라지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걸.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또 그러네. 진짜 에너지 빨린다는 식으로 말하죠. 연인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이 서운한 마음을 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식이에요. 너 진짜 집착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전 남자친구들도 다 너한테 질려서 떠난 거 아니야?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 즉 약속을 어긴 행위는 그대로 둔 채 그에 대해 상처받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문제 삼는 겁니다. 문제의 초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좀 힘들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어휴, 전부 다 잘 되라고 해주는 충고를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니? 요즘 젊은 애들은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받았다고 난리야. 더 교묘한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죠.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요즘 너무 민감해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요.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 자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인가 봐. 내 성격으로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잘 지내기 힘들겠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권리는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고 그 감정을 과장으로 몰아가는 쪽에 진짜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요.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기억과 현실 인식 자체를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바로 기억에 대한 공격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는데? 그건 완전히 네가 지어낸 이야기야. 너 요즘 기억력에 진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건강한 대화라는 건 설령 의견이 달라도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심지어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더라도 그 과정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나면 이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와요.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내 기억이 틀린 건지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당신이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상처였어 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나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어. 너 혹시 피해망상 같은 거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실제 대화 내용을 찾아서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이렇게 되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요한 일들로 확대되어 가는데 피해자는 이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가 분명하게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가 담당하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상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너한테 전담시킨다고 언제 그랬어?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기억이 틀린 걸 수도 있지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현실 감각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 내용은 항상 메모를 해두거나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꿀 때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신호는 행동이 아닌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언어 공격입니다. 건강한 피드백이라는 건 네가 한 그 행동은 조금 아쉬웠어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요. 특정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반면에 가스라이터들은 특정 행동을 넘어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야. 언제나 문제는 너한테 있어. 상황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연애 관계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언제나 과거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를 떠나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눈치가 없는 애였어. 그런 성격 가지고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할 텐데.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독침과도 같아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 방식을 유심히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폄하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죠.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일반화해버릴 때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공격하는 언어 폭력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가스라이터들은 이런 정상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봐. 전부 네가 나를 그 지경까지 몰고 온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만 했어도 내가 이럴 이유가 없었지? 연인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나중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그 정도까지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평소에는 절대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결국 감정을 폭발시킨 쪽이 아니라 그동안 참고 견뎌온 당신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상사가 명백하게 애매모호한 지시를 내려놓고도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 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일 맡기는 게 항상 불안하다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동으로 제 잘못입니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고 당신은 만성적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몸이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특정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뱃속이 불편하고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 하나를 작성하는데도 수십 번씩 고쳐 쓰게 되고 만나고 돌아온 뒤에는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축 늘어지는 상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당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고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조심하게 되고 만나고 나서는 탈진한 것처럼 지치게 됩니다. 연애 관계를 예로 들면 헤어져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왜 또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관계가 이에 해당돼요. 직장 생활에서는 특정 상사가 있는 회의실에만 들어가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평소에 잘하던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침대에 쓰러지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몸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걱정만으로 며칠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관계가 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공포감, 긴장감,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궁합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연애, 가족, 직장이라는 3가지 관계 유형별로 가스라이팅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연애 관계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 말고 누가 너 같은 사람 받아줄 것 같아? 네가 이런 성격이라서 연애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야.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면 갑자기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고 선물을 주면서 다시 안심시킨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통제 모드로 돌아가는 패턴이죠. 가족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전부 네 잘되라고 해주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로 감싼 폭언들입니다. 부모 말에 반박을 하다니 그게 다 네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의 감정 자체를 버릇없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직장 관계에서는 애매하게 지시를 내린 다음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는 패턴.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망신을 주는 행위가 있어요. 너 대신할 사람은 널려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미묘하게 고립되도록 만드는 말들을 퍼뜨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3단계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패턴이구나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이미 당신은 절반쯤 빠져나온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현실을 지키는 장치가 돼줘요. 힘들었던 대화의 내용, 날짜, 그때 상황 등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방식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흔들릴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줄 테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든 심리적인 거리든 상관없어요. 물리적인 거리라는 건 가능하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심리적인 거리는 이 사람이 하는 말,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의 문제와 상처가 뒤섞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같은 생각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훨씬 명확하게 문제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고, 당신이 기억하는 것들은 중요하며 당신의 시각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을 작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회복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